벨라스케스의 작품 인생은 크게 두 시기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 시기는 세비야 시절입니다. 벨라스케스는 스페인 남부에 있는 도시 세비야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요. 10살 즈음부터 프란시스코 파체코라는 지역 화가에게서 그림을 배웠습니다. 이 시기 어린 벨라스케스는 평범한 서민들의 일상적인 부엌 풍경을 묘사하는 보데곤이라는 스페인 풍속화 장르를 즐겨 그렸습니다. 그는 이 보데곤 그림들에서 인물과 정물을 현실적이고 세밀하게 표현하는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쳤습니다. 두 번째 시기는 마드리드 궁정화가 시절입니다. 세비야의 그림 잘 그리는 청년으로 알려진 25살의 벨라스케스는 당시 스페인 국왕 펠리페 4세의 사제 돈 후안 드 폰세카로부터 스카우트됩니다. 세비야에서 마드리드로 거주지를 옮긴 벨라스케스는 머지않아 왕의 총애를 받게 됩니다. 왕실의 지원을 받아 두 차례 이탈리아 여행을 다녀오며 독창적인 스타일을 확립해 나갔고 궁중초상화의 걸작들을 남기며 유럽 최고의 화가로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이 두 번째 시기가 막 시작되던 시점, 즉 이제 막 마드리드에서 왕실 궁정 화가로 자리를 잡아가던 무렵에 바로 이 그림, 바쿠스의 승리가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스타일은 세비야 시절의 초기 스타일과 완숙한 후기 스타일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림 앞쪽의 유리병과 도자기 같은 정물 묘사는 청년 벨라스케스가 즐겨 그리던 보데곤의 스타일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으며 복잡한 구도, 오묘한 알레고리 등은 훗날 시녀들로 이어지는 구상적 실험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벨라스케스의 작품 인생 두 시기의 전환점에 있는 이 그림은 그래서인지 어딘가 모르게 아슬아슬한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현실적인 부엌 풍경을 즐겨 그리던 벨라스케스는 어쩌다 상상 속 고전 신화의 인물인 바쿠스를 그리게 되었을까요? 벨라스케스가 이 그림을 그렸던 17세기 유럽, 화가들의 클라이언트인 귀족들과 왕실에서는 종교화에 살짝 질려가고 있었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그려지는 성경 속 이야기가 아닌 새로운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를 점점 더 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화가들이 선택한 소재가 바로 그리스 로마 신화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전 신화 소재는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고전 신화 속 신들은 천상의 존재들이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화려하고 고상한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들은 기독교 신과는 다르게 보편적이고 인간적인 감정을 지닌 존재들입니다. 질투하고 욕망하고 후회하는 고전 신들의 자극적이고 흥미로운 이야기들은 인간 일상에 대입이 가능했고 감정이입도 쉬웠습니다. 그리고 고상하게 누드를 표현할 수 있다는 점도 인기에 큰 몫을 했습니다. 유럽 각국의 왕실에서는 루벤스, 푸생, 귀도레니와 같은 화가들에게 고전 신화를 바탕으로 한 그림을 의뢰했습니다. 이 노련한 화가들은 탁월한 작품들을 만들어 왕실에 납품했습니다. 왕들은 세속적이면서도 고상한 이 그림들을 자신의 위엄을 과시하고 권력을 미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했습니다. 스페인 왕실은 유럽 국가들 중 상대적으로 종교 중심적이고 보수적인 편이었지만 이러한 흐름에서 벗어나 있진 않았습니다. 펠리페 4세 또한 왕실 화가들에게 고전 신화를 주제로 한 그림들을 직접 의뢰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벨라스케스는 바쿠스의 승리를 시작으로 고전 신화를 주제로 한 여러 작품들을 남겼습니다. 벨라스케스의 대표적인 신화 그림으로는 불카노스의 대장간, 실 잡는 여인들, 메르쿠리오스와 아르고스 등이 있습니다. 벨라스케스의 첫 고전 신화 그림인 이 작품에는 포도주와 향락의 신 바쿠스가 등장합니다. 바쿠스는 16, 17세기에 다른 화가들에 의해서도 여러 번 그려졌습니다. 카라바초, 루벤스, 니콜라스 푸생의 그림들에서는 바쿠스는 젊고 아름답고 고결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과일에 둘러싸여 하늘에 매달린 포도를 따먹거나 사티로스, 푸티, 센타우로스들에게 둘러싸여 자연 속 축제를 즐깁니다. 바로크 미술의 무절제한 신비주의와 극적이고 과장된 감정 표현은 고전 신화 소재를 그릴 때에도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내 갈 길 간다 스타일이었던 벨라스케스는 다른 바로크 거장들의 신화 그림 표현 방식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의 그림 속 바쿠스는 구름 위에 떠 있는 것이 아니라 중력이 작용하는 땅 위에 단단히 발을 딛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름답게 이상화되어 있지도 않고 드라마틱한 순간을 연출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벨라스케스의 바쿠스는 구름 속에서 포도를 따먹는 대신 평범한 17세기 술 취한 남자들 틈에서 술통 위에 앉아 쉬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남자들의 매우 현실적이고 투박한 모습은 바쿠스를 그들의 땅, 그들의 세계로 끌어내립니다. 술에 취한 서민 남자들의 장난기 어린 얼굴은 거칠고 생생합니다. 신과 함께 있지만 경외감이나 놀라움을 보이기보다는 친근한 모습으로 농담을 던지고 있는 듯합니다. 바쿠스 역시 진지함과 아우라를 잠시 내려놓고 농민들이 주도하는 분위기에 동참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농민들과는 달리 하얀 피부에 포도 덩굴을 머리에 쓰고 있긴 하지만 그는 신적인 존재라기보다는 평범한 젊은이처럼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벨라스케스는 왜 바쿠스를 하늘에서 땅으로 끌어내려 이토록 현실적인 공간 속에 그려 넣었을까요? 20세기 초 스페인의 철학자 오르테가 이 가세트는 벨라스케스의 이 그림을 신성시되는 것에 대한 저항, 권위의 해체라는 맥락에서 읽어냅니다. 꽤 강한 논조로 벨라스케스가 이 그림을 통해 신들을 조롱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해석에 따르면 이 그림에는 진짜 바쿠스는 없고 바쿠스를 흉내내는 뻔뻔한 인간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세트는 니콜라스 푸생의 바쿠스 그림이 아름다움과 행복은 신들의 것이며 인간의 것은 아니다를 보여준다면 벨라스케스는 신들을 그림에서 몰아내고 게으르고 더럽고 간사한 서민들을 등장시킴으로써 신을 조롱하고 풍자했다고 말합니다. 가세트는 그러면서 벨라스케스를 거대한 무신론자라고 칭합니다. 가세트의 이런 해석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지만 벨라스케스가 실제로 종교나 왕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담아 이 그림을 그렸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가세트가 활동하던 20세기 초반의 스페인은 왕정, 공화정, 독재, 내전이 교차했던 격동의 시기였기 때문에 그는 특히 체제 전복적인 마인드셋으로 이 그림을 읽었을 것입니다. 벨라스케스가 가세트와 같은 합리주의자이자 세속주의자의 범주에 속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벨라스케스는 결국 독실한 카톨릭 신자이자 교회와 왕족으로부터 커미션을 받는 성실한 궁정 화가였습니다. 다만 벨라스케스가 이 그림에서 그의 탁월한 메타인지를 발휘해 사람들이 너무 익숙해서 의심하지 않았던 통념에 대해 질문을 던진 것은 분명합니다. 그의 질문은 고전 신화를 다루는 다른 화가들의 천편일률적인 표현 방식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무언가를 신성화하고 이상화하며 숭배하는 인간의 무지 혹은 호들갑에 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가 생애 전반에 걸쳐 종교적 상징이나 신화적 허세가 없는 소재들, 부엌 풍경, 난쟁이들, 주름진 얼굴, 거친 손을 캔버스에 담아온 이유, 그리고 시녀들과 같은 기묘한 궁중 초상화를 그리게 된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벨라스케스는 이 그림에서부터 철학적 실험을 일찍이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쿠스를 농부들 사이에 더 위대하거나 더 중요하지 않은 대등한 존재로 그려놓고 사실적인 묘사 방식을 택함으로써 이 그림을 신성과 인간성, 이상과 현실, 우스꽝스러움과 진지함, 웃음과 경건함의 경계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하는 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그림은 관객으로 하여금
관성에 머물렀던 안전지대에서 빠져나와 진짜 생각을 시작하도록 부추깁니다. 의미를 경계에 두거나 중첩시킴으로써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질문하고 의심하게 만드는 벨라스케스의 이런 시도는 이후 작품들에서도 이어지며 시녀들에서 정점을 찍게 됩니다. 벨라스케스는 바쿠스를 확실히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했지만 바쿠스가 회화에서 전달하는 의미, 즉 그 알레고리까지 전복하지는 않았습니다. 바쿠스는 포도주의 신이자 향락적 기쁨의 신입니다. 그는 틀에 박힌 삶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존재, 인간을 자유롭게 하고 본성과 본능을 해방시키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술과 음악을 통한 도취의 경험이 중요한 바쿠스의 알레고리에서 포도주, 즉 와인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벨라스케스 역시 와인을 앞세워 사람들을 취하게 하고 고단한 일상에서 벗어나 기쁨을 만끽하게 합니다. 바쿠스의 와인은 인간의 인식을 고양시키고 시적 영감을 이끌어냅니다. 들리지 않던 것이 들리고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됩니다. 이 그림 속에서 바쿠스가 앞에 무릎 꿇은 남자에게 씌워주는 화관은 담쟁이 잎으로 만들어졌는데 담쟁이 잎이 시인과 예언자의 상징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의미를 뒷받침해 줍니다. 벨라스케스의 그림에서 그 주체가 고양이라는 단어와는 잘 어울리지 않는 까맣게 탄 주름진 얼굴의 농부들이라는 사실은 벨라스케스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벨라스케스에게 그들은 누구보다도 시인이 될 자격이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미국의 초월주의 시인 랄프 waldo 에머슨은 바쿠스라는 시를 써서 와인의 힘을 찬양했습니다. 이 시에서 와인은 인간의 기억과 이성, 그리고 잠재된 능력을 일깨우는 존재로 그려집니다. 벨라스케스의 그림 속 농민들이 이 시를 읽고 있다고 상상하며 들어보세요. 당장 그림 속으로 들어가 바쿠스와 농민들과 함께 앉아 와인 한 그릇을 들이키고 싶은 마음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 술을 마셔 나는 모든 자연 속을 유영하리다. 새들의 언어를 바르게 해독하고 장미가 속삭이는 말도 알게 되리다. 바쿠스여, 기억의 술을 내게 부어주소서. 잃어버린 나를, 잊혀진 나의 시간을 다시 불러올 수 있도록. 포도넝쿨이 또 다른 포도넝쿨의 독을 풀고 로터스 대신 포도송이가 내 정신을 적시게 하소서. 오래된 절망을 씻어내고 자연의 로터스에 잠긴 이성이 묻혀있던 시대의 기억을 다시 빗속에 꺼내어 주소서. 이 술로 망각을 고치고 상처처럼 스며든 침묵 위에 찬란한 기억을 다시 피어나게 하소서. 바랜 색을 다시 물들이고 낡은 흔적을 또렷이 새기며 내 오래된 모험을 다시 쓰게 하소서. 세상 첫날 푸른 하늘 위에 춤추는 플레이아데스와 영원한 인간을 처음 그려낸 바로 그 펜으로요.